나는 모아서 큰 집 사야지 이런 거보다는 지금 일단 나한테 가장 적합한 대출과 집을 잘 공부를 해서 마련을 하시고 또 집을 키워나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여러분들 대출에 대한 걱정 많으시죠? 그런 궁금증, 걱정을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레오 대출연구소의 김은진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뭐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일 것 같아서 모셨어요. 네. 저희가 크게 두 부로 할 건데, 1부는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좀 걱정들 많으신데, 맞아요. 실질적인 대출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네. 그리고 이제 2부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뭐 다양한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산다 이런 분들은 극히 드물잖아요. 없다고 보시는 게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 두 가지 레버리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대출을 끼고 산다. 두 번째 전세를 끼고 샀다가 나중에 돈 좀 모아가지고 입주할 때 대출 받아서 들어간다. 네. 네, 그 두 가지. 그러면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의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보통 뭐 어떤 것들을 많이 쓰세요? 일단 5억 이하이거나 6억 이하이거나 네. 9억 이하이거나 15억 이하이거나 네. 이런 식으로 다 대출 상품이 달라져요. 누가 대출을 받느냐, 네. 누가 어느 집을 사느냐, 누가 어느 지역의 집을 사느냐에 따라 대출 한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제일 금리나 혜택이 좋은 거는 아무래도 정부 상품이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보증하거나 아니면 네. 정부에서 이자를 좀 깎아주는 상품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디딤돌이라든지 디딤돌 대출. 이름도 너무 예쁘잖아요. 디딤돌. 네. 예, 그리고 보금자리론. 네, 둘 다 너무 따뜻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6억 이하의 집값이어야 되고요. 6억 이하. 네, 그리고 소득도 7천 이하여야 돼요. 물론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소득을 업을 해주고 네. 그리고 또 아이당 1,000만 원. 아이당 1,000만 원. 네, 그래서 아이가 한 명이면 8천만 원까지 뭐 이런 식으로. 맞벌이 기준. 그렇죠, 부부 합산이에요. 부부 합산이니까.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은 소득 기준이기도 하지만 또 네.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두 분이 그 대기업을 다니신다. 네. 이러면 이게 세전 소득이다 보니 못 네. 받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에도 우리는 네. 혜택이 하나도 없다 이런 분들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나온 상품이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서 네. 약간의 한도를 좀 증액을 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민 실수요자의 상품은 이제 서울을 예를 들면 투기과열지구 9억까지예요. 집값이 9억까지인 경우에 소득이 9천만 원, 그리고 생애 최초면 소득 1억까지는 네. 최대 4억까지 가능하겠다. 네, 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요. 어려운 게 네. 그게 원래 한도가 뭐 60 플러스 50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예, 저도 정신이 없는데 처음 대출을 접하는 분들은 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그러니까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쉽게 풀어드린다면 제가 그래서 계산을 막 열심히 했거든요. 네네. 했더니 투기 과열 지구의 집값이 6억 8천 내서 9억까지는 서민 실수요자 조건에 해당이 되시면 무조건 4억이에요. 그러면은 6억 8천에서 9억 정도면 4억 받는 4억 게 받는다. 거의 최대치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6억 8천짜리를 사셔야 되는 거죠. 이게 지붕이 정해져 네. 있는 거예요. 4억이라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게 뭐 9억까지는 70%를 해주면 뭐 살 수 있겠는데 네. 이게 절대값이라는 4억이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야, 그러면 네. 뭐 아까 소득 제한도 있었잖아요. 네, 9천만 원. 네, 그럼 9천만 원 맞벌이 부부가 9억짜리 집을 살려면 현금이 5억이 넘게 있어야지만 사는 그렇죠. 거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수도권 안쪽에 웬만한 뭐 아파트 같은 거 살려면 현실적으로 뭐 6에서 9억 뭐 넘어가는데 대출은 4억 정도 네, 그러니까 최대가 4억이다. 한계다. 예. 그러면 이자는 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일까? 그냥 일반적인 뭐 아까 말씀하신 소득 정도인 분들. 그러니까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뭐 3%라는 기준을 하면 4, 3, 12 1년에 1,200만 원이잖아요. 한 3% 정도 안팎으로 나온다. 예상한다면, 예,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인데 네. 여기서 문제는 이제 원금을 조금씩 상환을 하셔야 돼요. 그
그거는 이제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네. 계산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자만 따지면 뭐 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근데 원금이 거기서 뭐 3, 40만 원씩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적금 드는 것보다 빨리 원금을 상환하는 게 낫다. 굳이 뭐 다른 데 뭐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지 말고 네. 원금을 갚는 게 고객들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원금 상환을 너무 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축하는 거나 뭐 은행에다가 대출 원금을 갚는 거나 그쵸. 뭐 똑같은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서 이 수도권에 아파트를 살 때 대출 비율이 어느 정도로 떨어집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40%잖아요. 9억까지 40%. 9억까지는 40%. 네, 또 9억이 초과되면 20%밖에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돈이 많이 필요하세요. 네. 그러니까 9억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20%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9억까지. 10억짜리다. 그러면 이제 9억까지는 3억 6천,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20% 2천만 원, 총 3억 8천. 그러니까 10억짜리를 사면 3억 8천이 대출이 가능하다. 10억짜리 사는데 3억 8천만 원만 네, 대출해준다. 그러면 나머지 60% 이상, 그리고 요즘 네. 또 세금, 취득세, 그렇죠. 뭐 기타 등등의 비용이 복비에, 발생을, 수리비에 뭐. 맞아요. 이사 비용 또 네, 해야 이사비에. 되니까 그래서 좀 많은 돈이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뭐 정부 지원 상품은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9억이 넘는 순간 네. 뭐 정부 지원 상품은 없고요. 네. 그리고 6억이 넘는 순간 네. 예, 그냥 일반 은행 상품밖에는 네. 안 돼요. 정부 지원 상품들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디딤돌은 6억, 디딤돌 5억, 보금자리론 6억. 그 집값이 정해져 있고요. 네. 이거는 또 매매가구 KB시세 중에 낮은 금액으로 그러면 이 정부 지원 상품이 아니면 금리도 차이가 좀 나나요? 은행 상품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뭐 지금 보금자리론 금리도 2.8에서 2.9% 왔다 갔다 하고요. 네. 은행 상품도 한 3.1% 고정금리인 경우에, 그리고 변동금리는 조금 더 저렴하게 가기 때문에 네. 뭐 금리 때문에 집을 못 산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도가 얼마 안 나오니까 네. 좀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전세를 일단 끼고 시간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 서울이 전세가 비율 높아진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세 금액이 집값에 그래도 뭐 60% 70% 되는 곳들도 많으니까 대출 대비하면 훨씬 많이 네, 나오니까 맞아요. 우선은 사놓고 뭐 나중에 사놓고 생각한다. 2년의 시간을 벌어서 열심히 돈을 번 다음에 네. 나중에 지금 제가 제일 많이 진행하는 대출이 전세 퇴거 자금이거든요. 전세 퇴거 자금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전세 퇴거 자금이라는 거는 이제 네. 세입자를 끼고 집을 샀어요. 네. 근데 이제 2년이 지나서 세입자가 이제 나는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집주인이 입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증금이 뭐 5억이다, 6억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5억, 6억이 없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매매잔금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나갈 때 이 LTV만큼 대출이 네. 가능하시거든요. 단 이 전세 퇴거 자금이라는 이 대출은 1주택자만 가능해요. 규제 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안 돼요? 안 해줘요. 난 안 되네. 아, 그래요? 네, 다주택자들은 네. 그냥 생활안정자금 1억밖에 안 되니까. 지금 대출의 기준이 집이 있느냐 없느냐로 다 나눠지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은 대출 받는 거를 보통 이제 은행에서 받는다 이렇게 네.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 은행도 사실 뭐 1금융권, 2금융권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뭐 이런 거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가장 쉽게 1금융, 2금융이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1금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이에요. 네. 뭐 국민은행, 네. 뭐 하나은행, 우리은행, 뭐 이런 은행들이 다 1금융권이고요. 네. 그다음에 2금융권은 우리가 이제 은행을 제외한 뭐 보험사라든지 뭐 그 농협은행 같은 경우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는데요. 농협중앙회는 1금융권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지역 농협이라고 하죠. 네네. 네, 단위 농협. 예, 여기는 이제 2금융권에 속하기는 하는데 그게 그렇게 뭐 큰 여러분들의 일상에 뭐 네. 크게 뭐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1금융권 아닌데 대출 받으면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네.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2금융에서 받으면 사채 쓴다는 생각하시는 분들 막 많잖아요. 보험사에서 하면 뭐 네. 안 되는 줄 알고 막 네. 이러시는데 요즘 보험사에서도 정말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금리도 네. 좋아요. 아, 그래요? 뭐 네. 보통 뭐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보험사가 더 싸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리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마 조달금리가 달라서 그렇지 아.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요? 은행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금리가 지금 뭐 3.1에서 3.2 사이 나온다. 네. 그러면 보험사도 그 정도 나와요. 어.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는 그러면 그냥 보험사에서 할게요.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보험사에서 하면은 좀 뭐 대출 비율이 좀 더 늘어나고 그렇진 뭐 않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없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네. 많으세요. 그래서 보험사가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네. 그 반대 얘기로 그러면 보험사는 더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막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보험사도 은행과 모든 이제 정부의 제재를 받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더 해줄 수 없어요. 딱 그 한도만큼밖에 못 나가요. 네. 그러면 그 한도 이상을 받으려면은 네, 저축은행 가면 좀 되나요?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사채, 그거 P2P 그쵸. 글로 가야지 네,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저희가 은행이라고 되어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네. 그 정부의 규제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간혹 그냥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아니 그 고객 한 명 해줬다가 네. 그 은행은 네. 그냥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규정 위반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한도가 6억 9,7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7억 맞춰주세요 막 하면 안 된다고 막 하잖아요. 10원도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반 올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딱 그 한도만큼. 아. 40%면 40%. 네.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세우셔야 돼요. 저희가 대출을 공부하는 이유가, 네. 내가 이제 집을 살 때 그 예산을 세우려고 미리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조금 더 해주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네. 주거래 은행 가서 뭐 하나 할 때마다 뭐 통장 만들고 뭐 보험 들어주고 막 하는 분들 많단 말이죠. 소위 이제 주거래 은행과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런데 그게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나요? 없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그냥 네. 담보를 보고 나가는 거고요. 그 은행들을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은행이 공공기관인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네. 은행은 영업을 하는 네. 이익 집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들 간에도 경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정부의 규제를 많이 받기는 하지만 한 은행이 평생 그 금리가 좋을 수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로 서로 영업을 하기를 하는데 뭐 우리은행 금리가 지금 좋으면 다음 달에는 하나은행 금리가 좋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 우리은행 금리가 계속 좋으면 그 은행으로만 고객이 몰리겠죠. 네네. 고객님들 너무 잘 아세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총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주거래 은행을 상당히 좋아하세요. 저희가 주거래 은행이 어딘데요? 막 이런 말씀 많이 네. 하시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물론 주거래 은행의 장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금리 할인을 받기 위해서 부수거래라는 거를 해요. 네네. 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카드를 얼마 쓰면 금리를 깎아준다, 적금을 들면 금리를 깎아준다. 근데 주거래 은행이면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새로 가입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침 그때 주거래 은행이 금리가 최저다. 이러면 더 할 나위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때는 이제 주거래 은행 이용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담보대출은 기간이 35년. 네. 정도 돼요. 네. 물론 35년을 다 사용하시는 분은 없어요. 네네. 없거든요. 네네. 하지만 그 35년의 금리를 정하는 이 시점에 꼭 주거래 은행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주거래 은행이 그 당시에 제일 쌌으면 문제가 없는데 네. 제일 비싸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얼마나 손해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다른 은행에 가서 새로 다 가입하시면 돼요. 뭐 카드도 만들고 해서 하시면 그때부터 그 은행이 주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어지는 궁금함인데 주거래 은행 안에서 지점별로도 차이가 있나요? 금리나 대출 한도 이런 것들 그런 것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영업 마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점장님이 나는 이 이상은 못 깎아주겠다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주 큰 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네. 그 고정금리, 변동금리 뭐 해야 돼요? 이런 질문 진짜 많으시거든요. 정말 많이 하세요. 네. 뭐 변동으로 받는 게 유리하다, 고정이 유리하다 막 고민들 많으신데 어때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의 이제 특성을 보면 네. 약간 보수적이고 음. 나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한다. 네. 나는 변화가 싫다. 네. 이러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고정금리 선호하시고요. 네. 그리고 내 집 마련하셔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집을 사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다 고정금리 선호하세요. 그리고 저도 그 고정금리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네. 이게 보통 이제 5년 고정금리, 뭐 30년 고정금리 이렇게 나가는데 그 장기간 동안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시는 게 좀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35년 만기다 보니 되게 불안해 하세요. 그래서 편하실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고객님들 보면 어때요? 그 35년을 그 집에서 살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갈아탈 수 있어요. 대출을 네. 상환하고 다른 은행으로 바꿔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굳이 뭐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런 거를 뭐 꼭 이렇게 나는 무조건 고정금리 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우선은 고정으로 받았다가 네. 뭐 금리가 막 내려가면 음. 갈아타야 되겠다. 네, 그러셔도 돼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걸 대환 대출이라고 하죠. 네. 대환 대출. 대환한다고 대출. 하죠. 네, 은행을 바꾸는 거죠. 네. 평생 35년 동안 그 은행을 이용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네. 3년이 지나면 이제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에 바꾸면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3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깨면 해약금 내듯이 그렇죠. 막 그런 거죠. 네, 네. 대출을 받았으면 3년 정도는 유지를 써라. 해달라라는 이제 부탁인 거죠.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이제 페널티가 없으니까 저는 마지막 1년 정도에는 이제 금리를 조금 내 금리와 다른 은행의 금리 추이가 어떤가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2년 하고 2년을 더 사는 분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럴 때 그냥 살던 은행에서 연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더 내가 금리를 아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은행을 바꿔서 전세 대출도 연장을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요즘에 워낙 정책이 많이 바뀌니까 네. 내가 과거에 받았던 어떤 조건이 지금은 그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네. 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연장하세요. 아. 다른 은행 가면 대출 안 되세요.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 대환 대출도 사실상 신규 대출이니까 네. 최근에 그렇죠. 이 규제를 적용받는 거죠. 적용받아요. 네. 아. 그래서 그분은 연장을 하시는 것만이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대환하시면 안 돼요. 라고 네.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제 대출 쪽에서 이제 실무도 하시고 완전 전문가시니까 네. 흔히 요즘에 이제 연끌 대출해서 막 젊은이들이 막 완전 막 다 끌어다가 집을 산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은데 실제 현실에서는 어때요? 연끌 대출의 수준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신용대출이 그냥 연끌인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작년 11월 30일 전에는 본인이 신용대출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대기업 다니고 연봉 7천, 8천 이러시는 분들은 거의 2배까지도 가능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작년 11월 30일 이후에 대출을 받으면 신용대출을 1억 초과해서 받으면 집을 살 수 없다라는 약정서를 쓰게 되어 있다 보니 이젠 연끌도 좀 힘든 상황이죠. 1억 초과 신용대출이 있으면 집을 사지 말라. 네. 그러니까 1억까지만 받는다라는 네. 건데 9,900만 원, 막 이렇게. 근데 그냥 1억까지 받으시면 돼요. 1억 네. 초과기 때문에 저한테 9,990만 원 받았어요. 막 이러시거든요. 제가 아이 그냥 1억까지 받아도 되는데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이상을 받으면 1년 이내에 규제 지역에 집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저 그냥 1년 전에 받아두려고요.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이자 내가면서. 네. 그러면 아까 약정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약정서를 썼어요? 그럼 뭐 평생 집을 못 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약정서에 따라 다 달라요. 네. 예를 들면 신용대출의 약정서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에 신용대출 받고 1년 안에 집을 살 수 없다라는 네. 약정서고요.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을 상환할 때까지 네. 우리는 집을 살 수 없다.
라는 약정서를 쓰게 되어 있고요. 이제 생활안정자금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설명을 해드린다면 네.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니까 이름이 네.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네. 막 어려우면 막 해줄 것 네, 같은 네. 그런 대출인데 네, 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우리가 많이 하는 그 전세 퇴거자금도 네. 생활안정자금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전세 퇴거자금을 받아도 우리는 집을 살 수 없다라는 약정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럼 언제까지요? 뭐 네. 1년이요? 2년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 대출 상환할 때까지 35년이면 35년 동안 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받아서 돈 빼주고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또 주택의 가격에 따라 틀려요. 어. 근데 9억 이하인 경우는 규제 네. 지역의 9억 이하까지는 전세 퇴거자금을 받아서 실입주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는 네. 3개월 안에 전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내는 저희가 저희도 그렇고 은행에서 네. 다 서류를 쓰면서 다 알려드려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좋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내가 안정을 가질 수 있는 집 마련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제 생각이긴 해요. 돈이 있어도 안 갚아요. 대출을. 아, 그냥 대출을 그냥 남겨놔요? 남겨놔요. 이자 내면서? 네. 왜요? 못 받으니까 다시는. 규제가 점점 심해지니까? 네. 내가 대출을 갚는 순간 나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매매잔금으로 대출을 4억을 받았는데 돈이 네. 생겨서 다 갚았어요. 네. 그러면 저희는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1년에 1억까지밖에 대출을 못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내가 네. 이걸로 무슨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에 대출을 못 갚고요. 그리고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중간에도 받을 수 있었어요. 전세 살다가. 살다가 네.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면 그냥 가능했어요. 네. 소득 대비해서. 근데 지금은 입주하고 3개월까지밖에 대출이 안 네. 돼요. 그러니까 혹시 청약이나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계약금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제가 좀 전세 대출을 받아놔야 청약에 당첨이 돼도 계약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무주택 15년의 결과가 청약에 네. 당첨이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 그분들을 위해서 그 자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무주택자들은 담보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대출은 본인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입주할 때 안 받아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청약에 당첨이 됐다고 하시니까 저는 너무 축하드려요라고 네. 얘기는 하죠. 그렇죠. 돈이 없어요. 네. 돈은 다 전세에 들어가 네. 있으니까. 네. 그렇구나. 네,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내 집 마련 대출을 좀 받고 싶긴 한데 막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뭐 그런 분들한테 대출 관련해서 뭐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내 집 마련 네. 다들 너무 하고 싶죠. 네. 그 전에 저는 그런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저 아시는 분은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사연인데 그 미국으로 발령이 났는데 네. 집을 팔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 집값이 네. 본인 사는 10년 동안 안 올랐거든요. 네. 네. 그리고서는 돌아왔는데 팔고 돌아왔더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있었죠. 그리고서 집을 사려고 했는데 네. 대출도 너무 안 나오고. 네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어느 정도 대출을 제외한 금액은 여러분들이 마련을 하시는 게 맞는데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비싼 집을 살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안정적으로라도 좀 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 실거주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다 좋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교통도 좋아야 되고 뭐 다 좋아야 돼요. 네, 다 좋아야 돼요. 네. 그러면 집을 살려면 너무 비싸요. 네. 그러니까 조금 외곽으로 가시든 뭐 어찌 됐든 약간의 그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비싼 집을 살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약간 작은 집이라도 시작을 해서 그거를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작은 집 6억 이하의 집은 네. 대출도 비율이 좀 높아요. 보금자리론도 가능하시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나는 모아서 큰 집 사야지 이런 거보다는 지금 일단 나한테 가장 적합한
대출과 집을 잘 공부를 해서 마련을 하시고 또 집을 키워나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